반갑습니다. 끝장회계의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고자산을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의 자리에서 유동자산에 속하면서 1년 이내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재고자산 이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선은 재고자산은 정의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정의를 같이 보시면서 얘네들이 다 재고자산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유동자산 중에서 정의가 확실한 재고자산이 아닌 것들은 모두 다 당좌자산이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울 재고자산의 배우는 순서는 뭐 개념과 종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리들을 해보겠습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요.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판매, 그리고 생산 과정, 그리고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키워드들을 체크를 하시고 이 키워드들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모품의 형태로라는 말이 있어서 그러면 소모품도 재고자산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형태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소모품은 당좌자산 소속이고요. 그러니까 소모품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헷갈리지 마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정 헷갈리시면 이렇게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항목부터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항목에는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반제품, 미작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키워드 외우기 쉽게 하나 알려드리자면, 품자로 끝나는 계정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재고자산입니다. 시험 목적으로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자, 그럼 오답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오답에는 비품이 있고 소모품이 있습니다. 비품의 경우는 유형 자산 소속이고요. 소모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좌 자산 소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품과 소모품만 잘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품으로 끝나면 모두 다 재고자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뒤에 있는 뭐 저장품, 반제품, 미착품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뒤에 있는 문제를 풀다가 뭐 그걸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는 상품과 제품입니다. 상품과 제품은요, 두 개의 공통적인 목적은 판매 목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재고자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판매입니다. 그래서 둘 다 판매 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자, 상품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매입을 하고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요. 제품은 내가 공장에다가 맡기고 직접 제조를 해서 만들어서 파는 거, 그게 바로 제품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데는 상품과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 있다라는 말은 미완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생산 과정에 있다는 건 미완성품이고, 그거는 바로 공장에 지금 있는 거죠. 얘가 바로 제공품이 됩니다. 제공품 되겠고. 자, 그리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재료, 뭐 같은 이야기겠죠.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보시자면 원재료가 공장에 들어가면 제공품이 되고,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계정 과목들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뭐 상품은 아예 외부로부터 사왔으니까 뭐 별개로 보시면 되겠고, 이 정도 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뭐 재고자산의 흐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선은 문제 하나만 풀고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1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산 분류와 관련해서 성격이 다른입니다. 보시다시피 품자로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원재료도 있네요. 우선 이 문제는 재고자산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고 아까 제가 대표적인 오답으로 비품을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게 해서 답은 1번 체크. 자, 그 다음 재고자산의 흐름 부분입니다. 요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십시오. 우선 설명을 들으시고 한번 암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암기하신 다음에 설명을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선 재고자산의 흐름이라고 해서 지금 T 계정이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재고자산이라고는 적어놨지만 이 그림은 정확하게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의 T 계정이다. 자, 그리고 상품이라는 T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입니다.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는 지금 이 T 계정에서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는 대변이고 자본은 뭐 또 대변인가요? 그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T 계정일 때 이야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나타내는 T 계정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자산이라고 했었죠. 재무상태표 계정 중에서도 자산입니다. 자, 약속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계정 과목 T 계정을 그리실 때는요. 자산의 경우에는 차변 계정이라는 건 아시죠? 예. 자산의 경우는 차변 계정이다. 그리고 차변 계정은 항상 기초가 자기변, 그러니까 차변에 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부채 계정, 예를 들어서 여기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을 만약에 쓰면 얘는 부채죠. 그럼 얘는 대변 계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초가 대변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말은 항상 기초의 반대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외상매입금의 기말은 차변에 있겠죠. 우선 이 부분부터 확실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차변 계정은 기초가 차변, 대변 계정은 기초가 대변에 있다. 이 부분을 확실히 기억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이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여러분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적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상품이 증가하는 사건들은 차변에 적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거는 내가 사오는 거겠죠. 상품은 내가 사와서 판매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차변 기초 아래쪽에는 매입한 금액들이 적힙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팔리면 매출 원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대변에 적히겠죠. 대변 자산의 감소니까요. 지금 타계정 대체라는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큼직큼직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먼저 1월 1일 기초에 500만큼의 상품이 있었다. 그런데 900만큼을 추가로 매입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판매된 것이 매출원가 800이고 그 다음 기말에는 600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기초부터 매입하고 있는 이 차변 부분 있죠. 이 차변 부분을 우리는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도 하고 판매 가능액이라고도 한다. 이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판매 가능 금액에 대한 식으로 적어놨지만요. 여러분들은 항상 회계를 하실 때는 그림으로 암기하시는 게 좀 더 낫다. 그래서 제가 T 계정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대변으로 와서 이 중에서 판매 가능한 금액 중에서 판매된 게 8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남은 것은 기말에 결국 이제 안 팔리고 남은 것은 60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요 매출원가는
원가를 적어야 될까요? 아니면 판매가를 적어야 할까요? 주의하십시오. 얘는 판매가가 아닙니다. 뭐 그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T 계정이죠 지금. T 계정은 항상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아야 됩니다. 자, 차변에 적혀 있는 저 금액들은 전부 다 원가 베이스죠. 그러면은 대변에도 판매된 것의 원가가 적혀야지만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출 원가, 판매된 것의 원가라는 의미의 매출 원가를 적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손익계산서와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 재고자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회사는요, 재고자산을 팔아서 모든 수익,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자산이 중요한 것이고, 뭐 필연적으로 손익계산서와의 연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 아까 판매된 게 800이라고 했었는데 이 800이 바로 어디로 가냐? 매출원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액 판매된 거 판매가죠. 얘가 이제 판매가입니다. 판매가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보이시죠? 이거는 원가입니다. 원가. 이 원가 800은 아까 왼쪽에 있는 T 계정에서의 매출원가 800과 그냥 같은 거예요. 그대로 넘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고, 자,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것을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남는 돈이죠. 400이 남았어요. 자, 근데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는 직원들에게 월급도 줘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료, 뭐 기타 등등을 내야 되죠. 자, 그런 것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데 우리는 줄여서 판관비라고도 합니다. 지금 괄호를 쳐놨는데 괄호의 뜻은 뺀다는 뜻이죠. 그래서 판관비가 200이 빠졌다. 그럼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은 얼마냐 라고 한다면 200원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순서의 흐름, 시 재고자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큰 줄기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순매입액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아래쪽에 식으로 제가 적어놨죠. 우선은 순매입액은 시작은 총매입액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물건을 총 이렇게 얼마를 사와요. 100만원치 샀다 예를 들어서. 자, 근데 회계에서는 매입을 할 당시에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 있죠.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위에 있는 T 계정에서는 제가 기초, 순매입액, 매출원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지만요. 정확하게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적어놓은 T 계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순매입액 다시 계산하는 걸로 가서 보신다면 총 뭐 100만 원의 물건을 샀는데 그 중에서 이건 예시예요. 100만 원의 물건을 샀는데 그 중에서 매입 시 발생하는 운반비, 이게 운임이죠. 운반비가 100원이 더, 뭐 여기 100이라 할게요. 100이 더 들었고 그 다음에 매입하다 보니 수수료가 또 100이 더 들었다. 그러면요, 이걸 전부 다 상품이라는 자산에 합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물건을 사서 막상 보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매입 애누리부터 갑니다. 자,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야기를 좀 해서 좀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면 깎는다. 애누리죠. 자, 매입을 한 것을 애누리 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보면 매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매입액 계산할 때는 다 매입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헷갈리지 마시고. 자, 먼저 물건값을 깎았다.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물건을 사왔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시킨다. 매입 환출. 자, 이것도 매입 들어왔다가 환 돌아서 출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들어온 게 돌아 나간다 매입 환출 반품시킨 거고. 자, 그다음에 매입 할인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내가 물건을 사왔다. 자, 근데 외상으로 사왔고요. 한 달 안에 갚기로 하고 사왔습니다. 자, 근데 거래처가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2주 안에 갚으면 좀 할인을 해주겠다. 네, 그럴 때는 매입 할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요 마이너스 하는 애들 전부 다
매입 차감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뭐 부대 비용이다, 상환 항목이다 이런 걸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더하는 것이 무엇이고 빼는 것이 무엇인가 뭐 그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매입 할인도 100이고 마이너스 100, 매입 할인도 마이너스 100, 매입 애누리도 마이너스 100이면 지금 뭐 간단하게 예시로 적었지만 결국은 금액이 순매입의 금액이 900이 되죠. 제가 위에 저 900이랑 맞추려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매입액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 잘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순매출액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순매출액도 있죠, 여기. 자, 순매출액은 보시면은 더하는 게 없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방식은 똑같아요. 총 매출액에서 시작해서 이거 다 매출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빼는 것들 이름이 똑같죠. 자, 매출 환입은 보시다시피 매출 나갔다가 환 돌아서 입 들어온다잖아요. 그 관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매출액 순매출액을 계산할 때는 부대 비용이 없다, 더하는 개념이 없다입니다. 항상 더하는 개념은 사올 때 모든 자산을 사올 때만 더하는 개념이 있고요. 팔 때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뭐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중요도에 따라 중요도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타계정에서 대체라는 부분이 있어서 요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ERP에서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타계정에서 대체가 있고요. 타계정으로 대체가 있어요. 자, 이거 보면 타계정은 다른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에는 팔려고 들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려고 잠깐 가지고 있던 건데 물건을 팔다 보니까 물건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쓰려고 들고 있던 거를 뭐 유형자산이나 뭐 비품이나 혹은 소모품으로 해놨겠죠. 그거를 다시 재고자산으로 편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재고자산이 늘어났다라고 상품이 늘어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타계정에서 대체, 그러니까 차변에다 이렇게 적어야 되고. 자, 그다음 타계정으로 대체는 다른 목적으로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팔려고 들고 있던 거를 우리 회사가 쓰기 위해서 다른 계정으로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된 건 아니니까 매출원가에는 넣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하면서 이 상품이란 자산을 감소시킨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은 멈추시고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지금 요거 10분 정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안 보고 적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숫자는 다 못 적으시더라도 글자 그냥 통암기를 하십시오. 요거는 무조건 암기하십시오. 요걸 암기를 해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틀 안에다가 숫자만 잡아 넣어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암기하신 분들은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우선 한번 암기한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지금 잠깐 멈추시고.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찾아야죠. 지금 매출원가를 계산하라고 했죠. 자, 그럼 T 계정을 먼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적으십시오. 기초 자리 아까 여기였죠. 적으시고 기말 자리가 여기고 자리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 보이시죠? 700이고. 자,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총 매입액이냐 아니면 순 매입액이냐 이런 말을 아예 안 주고 있죠. 그럴 때는 다른 보기를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보시다시피 지금 매입은임이 있고 매입 엔드리가 나왔죠. 이것도 다 반영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 있는 요 단기 상품 매입액은 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푸셔가지고 답이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순인가 하고도 푸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낸 문제는 아니에요. 뭐 그러면 어쩌겠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자, 메이브님은
가산 항목이었고요. 매입 애누리는 차감 항목. 그러니까 더하기 30만원 적으시고요. 빼기 20이라고 적으시면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순매입액 계산하는 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항상 이렇게 네모칸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계산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컴퓨터 안에 있는 계산기를 실행을 시켰습니다만 ERP 시험은 다른 회계 자격 시험과는 다르게 컴퓨터 내장 계산기를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도 안 돼요. 그냥 일반 쌀집 계산기 들고 오셔서 푸셔야 됩니다. 휴대폰 계산기도 당연히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뒤에 0 3개는 생략하고 갑니다. 자, 지금 차변의 합이 27,100원이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빼면 22100, 여기 4번 보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그림을 그려서 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실 때 그림을 좀 외우세요. 외우시고 그 다음에 푸시면 됩니다. 자, 3번도 여러분 한번 풀어보십시오. 꼭 멈춰서 풀어봐야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만 앉아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자, 여기서도 상품 매출원가를 물어보고 있죠. 지금 4번도 상품 매출원가. 이게 다 보시다시피 매출원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뭐 대부분이었네요. 자, 여기는 또 매출 총이익이고, 그 다음 여기도 매출 총이익이고. 우선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먼저 매출원가 묻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매출 총이익 묻는 문제가 나왔다. 여러분, 그런데요, 앞으로도 요것만 나올까요? 물론 가능성은 높아요. 자,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영업이익까지도. 그럼 이걸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틀을 외우셔야죠. 그리고 보기에서 주어지는 숫자들을 다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네모칸 친 다음에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항상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같으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일단 연습 다 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건 인지하십시오.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거든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왜냐하면 출제자들도 결국은 기출문제 보고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들이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베이스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뭐 그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3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번까지 했고 3번입니다. 자, 매출원가 계산이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풀 건데요.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거의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원가 자리 여기니까 네모 바로 치고 숫자 바로 채워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뒤에 공 3개를 생략하고 넣을게요. 기초, 기말. 보기가 똑같나? 잠깐 확인 좀. 숫자가 지금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런 식으로 대충 내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출제자들이 문제를 대충 내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왜 귀찮을까요? 돈을 많이 안 주니까 그렇겠죠. 이것도 출제비를 주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주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만 대충 바꿔서 내는 거죠. 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것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라서 숫자만 달라진 0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3000 27이네. 자, 답은 4번. 답도 4번 똑같이 냈네. 숫자만 바꾸고 답의 위치도 4번으로 똑같이 냈습니다.
네, 문제 만들기 귀찮다는 거죠. 4번도 지금 문제가 거의 동일하죠. 4번 문제도 뭐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 풀게요.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풀어보세요. 이것도 4번 문제 지 맘대로 냈죠 그냥. 5번 문제도 지금 5번 문제에 있는 것도 다른 게 없는데 하나가 있네요. 이 매출액이라는 게 뭐가 나왔네요. 그죠? 상품 매출액이라는 것도 나왔고. 자, 그런데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매출 원가입니다. 그죠? 이자 요거고요. 그리고 여기 기초 적고 기말 적고 메이백 여기 자리 적고 자리만 아시면 돼. 매출액은 여기 적을 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이건 여기는 없어요. 안 적어도 되고 메이베놀이 있죠? 이건 빼면 되고 750. 자, 그 다음 매출액놀이 적을 자리 있나요? 없나요? 여기는 없어요. 이걸 지우고 그러면 바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7 더하기 4 빼기 750 빼기 5000 이렇게. 자, 그럼 최종적으로 금액은 1번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뭐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6번도 여러분들이 지금 매출원가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매출액, 매출할인 요거 제외하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건 또 4번이 되고요. 재고자산 계산 문제는 4번 답이 맞네요. 그 다음 7번 하겠습니다. 7번 다음 보기를 이용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시오. 이건 조금 뭐 우리가 넣어야 되는 정보가 많네요.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요. 먼저 이런 문제는 T계정을 먼저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T계정 상품 적고 자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기초부터 가져올게요. 기초 그 다음에 기말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매입부터 다 가져올게요. 매입 그 다음은 매입 해누리죠. 이거 빼시고 그리고 하나 오타가 있는데요. 요거 매입 환출입니다. 요거 좀 고쳐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마이너스 10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매출원가를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매출 총이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손익계산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죠. 자, 그러면은 우선 매출액 계산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매출, 할인 보이시죠? 이 두 개 순 매출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2000에서 빼기 70 하시면 1930이네요. 네, 그러면은 순 매출액은 1930. 자, 1930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계산을 해보자면 자, 옆에 보시면서 하세요. T계정 보시면서 하면 돼요. 500 더하기 900 빼기 80 빼기 10 그 다음에 빼기 250 1060. 자, 그럼 매출 원가는 1060.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할게요. 1930 빼기 1060 그러면 870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보시다시피 1번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필요한 문제들을 푸시면 돼요. 이 매출원가는 이렇게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해보겠습니다. 8번도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나 뭐 보면서 내용들을 넣으면서 한번 풀어보시죠. 우선 요것도 T계정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 여기 기말, 그 다음에 매입, 매출원가는 계산, 그리고 아까처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어딨냐? 여기 있죠? 빼기 매출원가 하고 매출 총 이익이죠.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매출 채권 매입 채무는 이 그림상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계산해 보시면 요 두 개가 700, 300 빼면 400, 얘는 400, 그러면 200. 답은 이렇게 1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중요하게 암기해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 평가를 왜 하는지부터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아까 전에 우리 재고자산 T 계정을 그렸었어요. 상품 해가지고 그렸었고, 여기가 기초, 그 다음에 기말이었고, 여기 매입이었죠. 여러분 아까 매출 원가를 우리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계산을 하셨어요? 기초 매입 더한 다음에 거기서 기말을 빼는 식으로 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실무에서도 이런 식으로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1년 동안 물건을 계속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팔 때마다 원가가 얼마였고 이익이 얼마였고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그 시간이 많이 든다는 말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줄이고자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혹은 월에 한 번 해서 여기 차변에 있는 것들을 합을 낸 다음에 기말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그걸 빼면 매출원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요 기말 재고 자산, 얘가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나오는데요. 재고 자산을 계산하는 방식은 먼저 P, 하나당 가격이 단가, 프라이스죠. 그리고 수량, 이걸 곱해서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겁니다. 뭐 사실은 요 기초도 그렇고 매입도 그렇고 판매된 것도 다 하나당 가격 그리고 수량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게 곱해져 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물건을 사 올 때마다 그 물건의 가격이 똑같지는 않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을 올바르게 평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자, 먼저 P, 하나당 가격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말에 창고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뭐 100만 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0만 개가 모두 다 같은 가격으로 사온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의 가격은 항상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셔야 되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이걸 이제 개수를 재는 건데요. 개수를 뭐 어떻게 개수를 셀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수량 결정 방법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요. 계속기록법이 있고 실지재고조사법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이 있고 실지재고조사법이 있다. 이게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자, 계속기록법은 장부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장부에 적고 나갈 때 장부에 적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수량이 몇 개인지 판단이 되겠죠. 자, 근데 단점이 있죠.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뭐 도난 당한다든지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들 사건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세기 위해서는 실제로 창고에 가서 세어 보셔야 되겠죠. 그거를 바로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섞어서 하는 법을 혼합법이라고 하죠. 실무에서는 그냥 혼합법으로 해요. 어쨌든 이런 방법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법이 있고요. 선입선출, 그 다음에 평균법, 그리고 후입선출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개별법은 이 물건마다 택을 다 붙여서
내가 얼마에 사왔는지를 일일이 체크하는 방법이죠. 장점은 매우 정확하겠죠. 하지만 단점은 태그를 붙이거나 하나하나 얼마였는지 판별하는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좀 단점인 거죠. 그래서 100만 개, 뭐 1000만 개까지 가면 어떻게 하나하나 다 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입니다. 이건 이제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팔았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창고에서도 배열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편의점에 가더라도 우유 같은 거를 살 때 보면 우리 눈앞에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를 두고 저 안에 손을 넣어보면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것들이 있죠. 그것도 일종의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후입선출법은 늦게 들어온 거를 먼저 팔렸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평균, 총평균법인데 이제 평균법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총 가격 얼마다. 그리고 개수 몇 개다. 나눠. 그러면 하나당 평균 단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평균법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의 차이는 우선은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과 연관되고요.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법과 연관돼요. 자,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동평균법은요. 들어올 때마다 장부에 적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평균이란 말을 쓰고요. 총평균은 여러분 실지재고조사라는 거. 참고조사는 매일매일 하지 않죠.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뭐 반년에 한 번 하든지 1년에 한 번 하든지 뭐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 한 방에 평균 낸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통업, 이마트 같은 데서, 코스트코 같은 데서는 소매제고법이라는 걸 씁니다. 이거는 뭐냐, 품목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마트에는 뭐 하나의 뭐 책상만 파는 것도 아니고, 식품만 파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품들마다 이익률, 원가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걸 그냥 곱해가지고 단가를 뭐 계산하는 뭐 그런 방식인데, 우리는 시험 목적으로 그냥 유통업에서는 소매제고법이라는 방법도 쓴대요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감가상각 방법이 오답으로 나온다고 돼 있죠. 요거는 우리가 감가상각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요건 단가 결정 방법도 아니고 수량 결정 방법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오답으로 섞어서 내더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내용은 일단 넘어가시고요. 우선은 문제 두 개를 풀어볼 거예요. 단가 결정 방법, 수량 결정 방법이죠. 자, 위에 있는 내용을 외우셔야 돼요, 결국은. 외우셨다면, 이 문제를 단가는 이동평균법이고, 수량 결정 방법은 계수기록법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분계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뭐 보시면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기업은 실지재고조사법. 이건 뭐 한 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죠. 단가를. 자, 이 기업은 기중에 500만 원의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외상 매입. 대변에 보시다시피 다 외상 매입금 계정을 쓰고 있죠. 그리고 원재료를 샀다라고 돼 있죠. 원재료도 어떻게 보면 재고자산입니다, 여러분. 재고자산이고 우선은 그래서 상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보기를 보니까 상품은 확실히 원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보세요. 매입 때 소요된 비용이 나왔죠. 요건 더한다 있죠. 보험료도 매입 때 소요된 보험료죠. 그러니까 더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액이 이렇게 되고 답은 2번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대충 답 외우세요. 이거 뭐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뭐 요 부분은 제가 따로 강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뭐 따로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강의하지 않고 요 정도로 해서 재고자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형자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